자, 우리 내일이 이제 망포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시험이에요. 그쵸? 선생님이 많이도 요약해주지 않을게. 시험 문제가 대략 25문제잖아? 그치, 지호야? 그러니까 25개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 1번부터 정리. 그러니까 이 25개만 봐도 일단 무조건 80점 이상은 나온다. 솔직하게 정신 차리고 듣잖아? 100점도 나온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알겠죠? 일단 제일 먼저 시험 문제에 나온 건 조선의 건국과정이야. 우리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조선 건국부터 끝까지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죠. 그쵸? 그런데 이제 조선의 건국과정은 어디랑 맞물려 있어요? 고려사랑 맞물려 있어요. 그치? 자, 고려 말에 공민왕이 죽고 나서 공민왕 사후에 이제 누가 왕이 올랐어? 우왕이었었단 말이야. 그때 이제 우왕이랑 최영 장군이 같이 명나라를 정벌하자. 요동정벌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요동정벌을 해야 한다. 우왕과 최영 장군이 이렇게 주장을 했지. 근데 이 요동정벌에 반대하는 입장에 이 신흥 무인 세력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조선을 건국하는 이성계였던 거야. 요동정벌의 반대. 근거는 사불가론. 안 되는 이유를 4가지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이유.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여기서 작은 나라는 어떤 나라야? 조선. 큰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명나라인 거야. 조선이 명나라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명나라가 중국이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여름이었어. 여름이기 때문에 전염병도 심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화살에 악교, 이 접착제 역할을 하는 악교가 녹는다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됐었고, 네 번째는 우리가 북으로, 그러니까 요동을 정벌하러 가려면 우리는 북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북쪽으로 가 있는 동안에 남쪽에서 외세들, 외적이 침입하면, 남쪽으로 침입하면은 병력이 없다. 4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사불가론을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이성계였어. 자, 사불가론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말이 통했어, 안 통했어? 안 통했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야? 요동정벌을 단행하게 됐지. 자, 결국에는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동정벌을 단행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의주보다 더 위에 있는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요. 그거를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고, 위화도 회군 한 사람 누구라고? 이성계라고. 그러면 얘들아 치러 가자라고 이야기했었던 우왕이랑 최영 입장에서는 반역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성계가 어떻게 해? 위화도에서 군대 돌리고 와서 우왕과 최영을 축출해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때부터 실권을 꽉 쥐게 돼. 오케이? 자, 실권을 꽉 쥐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전법. 당시 이제 고려의 신하들도 두 세력으로 나눠진단 말이야.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해야 된다. 혁명파, 즉 급진파, 신진사대부랑 아니다. 고려라는 나라는 그대로 두고 체제만 좀 바꿔보자 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온건파, 신진사대부였어. 아시겠죠? 급진파 신진사대부, 온건파 신진사대부로 나뉘어졌었는데 이때 이제 이성계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열자라고 이야기한 게 급진파 신진사대부. 대표적인 인물은 고려는 망했어. 새로운 나라 도전이라고 이야기한 사람? 새로운 나라 도전? 정도전. 고려라는 나라를 배신할 수 없어. 우리는 고려의 신하야 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어. 누구야? 정몽주. 오케이. 자, 그래서 직전법은요, 이성계와 급진파, 혁명파 신진사대부와 같은 정도전과 같은 인물들이 함께 힘을 도모해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기 위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게 직전법이었다. 이후에 조선이 건국된다. 그리고 조선으로 국호를 제정하고 수도를
한양으로 천도했다. 요게 첫 번째예요. 시험 문제에 이 순서를 물어보는 건 무조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위화도 해군, 그 다음에 직전법. 요게 포인트가 뭐냐면 조선이 건국된 건 1392년이야. 이때부터가 조선이야. 그러면 직전법은 조선이 건국되기 전이다라는 거야. 조선 전의 일이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선 건국의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그 뒷받침을 하기 위한 게 바로 직전법이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1차적으로 정리했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되냐? 왕의 업적. 왕의 업적이 나오는데, 자, 우리 맨날 외우는 거 있잖아. 태정, 태세, 문단세. 태정, 태세, 문, 단, 세. 예, 성. 까지야. 여기까지만 하면은 여기에서 꽤 여러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짚어드릴 거예요. 2번에서 이걸 다 짚는다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에서 시험 문제에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것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적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좀 적어놔야지 아무래도 뭐 시험 전에 뭐 자습 시간에도 한 번씩 보고 할 수 있겠죠? 세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묘호가 종이 아니라 조. 7대 왕은 세조야. 그리고 예종, 성종. 이렇게 정리. 자, 태조 이성계.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인물이야. 무엇했었어? 고려 말 신흥 무인 세력으로 요동정벌 갔다가 위화도에서 회군해가지고 축출했어요. 누구를? 왕과 왕의 정말 왕을 위한 신하 최영 장군을 축출해내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실권을 잡았었던 이성계가 신흥무인 세력 이성계가 신진사대부, 급진파 신진사대부 정도전과 함께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될 때 정도전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 이런 신하들 나라가 새로 열리는데 큰 공을 쌓았다. 그래서 개국공신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국공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개국공신들은 이제 나중에 조선의 훈부 세력이 되고 정몽주와 같은 이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은 대체적으로 제거돼요. 왜냐면 새로운 나라가 개창되는 거에 반대하잖아. 그치? 지금 우리 반에 3학년, 여러분들 2학년이구나. 2학년 5반의 반장이 유진인데 이제 승호가 유진을 몰아내고 이 반은 유진 때문에 썩었어. 유진을 몰아내고 새로운 반을 이제 구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호랑 승재랑 같이 힘을 모았었던 승호는 유진을 결국에 몰아내고 새로이 반장 자리에 앉게 돼. 근데 여기에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야. 유진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반에 좀 있을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유진이가 잘했어. 그냥 유진이가 하게 둬 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승호는 그럼 그런 애들을 어떻게 할까? 없애버리겠죠. 그쵸?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게 제거해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은 주로 많이 제거가 됐고 이후에는요. 들키면 안 돼. 산에 들어가서 살아요. 낙향한다라는 표현을 써. 산에 들어가서 살아. 낙향해. 그래서 이들이 선비사에 숲을 림자를 써서 사림 세력이 된다. 요런 맥락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태조 때 일어났었던 사건, 이제 뭐 자그마한 사건이었는데 자그마한 사건은 아니죠,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오다 보니까 큰 사건이 아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왕자의 난이 일어났었다. 그래서 이 왕자의 난 때 실권을 잡은 이가 바로 누구다? 태종이다. 자, 여기에서 2번 나갑니다. 두 번째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태종 이방원의 업적이야, 얘들아. 태종 이방원이 무엇을 했느냐를 되게 많이 물어봐. 학교 시험에서 무조건적으로 나온다. 제일 먼저 6조 직계제. 자, 6조 직계제가 나오면은 3번 조선의 중앙 정치 제도. 중앙통치제도, 정치제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조선에 왕이 있을 거 아니야. 뭐 태조든 정종이든 태종이든 왕이 있을 거 아니야. 왕 옆에 있는
의정부라는 기관이 있어요. 의정부에는 신하가 몇 명 있어? 삼정승이 있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그쵸? 그래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삼정승이 있는 국정 총괄 최고의 권력기구야. 자, 이렇게 의정부가 있죠? 의정부 옆에는 뭐가 있어? 행정기관, 육조가 있었다. 육조 우리 다 이름 방학 때 했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이 방학 특강 들었었던 친구들이잖아? 그치? 1년 정도 지났어, 얘들아. 겨울방학 특강 들었던 거. 자, 그 육조 이름 우리가 열심히 외웠었는데,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해서 총 6개의 이 행정부서가 있었다. 그리고 왕 밑에 왕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기구가 있는데 왕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기구가 2개 있었어. 첫 번째는요, 승정원. 이을 승자를 써요. 숭이 아니야. 승이야. 알겠지? 승정원. 그래서 우리 승정원 일기라는 책 들어본 적 있죠? 학교에서 무조건 읽어야 되는 중등 필수 권장도서에 있기도 한데 승정원 이을 승자려서 오늘날의 왕의 비서기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왕명을 듣고 출납하는 기구다. 왕명 출납기구, 왕의 비서를 담당하는 기구다. 그러니까 왕권을 뒷받침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요, 의금부. 의정부랑 의금부랑 한 글자 차이죠. 그쵸? 한 글자 차이죠. 의금부, 의정부 하나 차이야. 근데 아주 달라. 의금부는 특별사법기구로 나라의 반역과 같은 큰 죄를, 그러니까 누군가 왕을 죽이려고 그랬어. 엄청난 죄죠. 반역이지, 그치, 지호야? 반역을 도모했대. 엄청 큰 죄잖아. 그런 죄를 도모했을 때 이 사람을 잡아냈어. 그럴 때 이런 사람, 그 나라의 큰 죄인을 처벌하는 특별 사법기구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별 사법기구가 있었고 이 2가지는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기구다. 왕권을 뒷받침해준다. 그럼 그 이후에 있는 기관들은 왕권을 조금 견제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인데요. 3사라고 불리는 언론기구예요. 언론기구. 언론기구는 왕권을 견제하는, 한 군데로 중앙으로 너무 왕의 권력이 강해지지 않게 견제하는 기구인데 이 3가지가 시험 문제에 상당히 잘 나와요. 사헌부, 사간원, 그리고 홍문관. 자, 여기에서 문제 안에 문제. 여기는 또 특히나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놓자. 사헌부는 무엇이냐면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오늘날의 검찰기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리를 감찰하고 사간원, 간사함으로부터 180도 달라진다. 우리 간사하다는 게 뭐야? 여기에서 말이 달라지고 저기에서 말이 달라지고 저 사람이 세 보이네 하면 저 사람 앞에선 저 사람 편을 들고 쟤는 약해 보이네 그럼 약자한테는 또 이중적인 잣대를 보이는 게 이제 간사한 거잖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호가 반에서 일진짱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지호가 맨날 이렇게 등장을 했어. 그러니까 승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호 앞에서는 지호야, 너 너무 멋있어. 너 진짜 최고야. 너 우리 망포 중학교의 자랑이야, 명물이야 하면서 이렇게 아첨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지호가 그래, 맞아 했는데 지호가 반 친구들을 너무 괴롭히니까 이때 이제 승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지호야, 그렇게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돼. 같은 반 학우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너의 행동에는 지금 문제가 있어.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무리 상대방이 무서울지라도 여기 조선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구겠어? 왕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라도 할 말은 하자. 바른 말을 한다 라는 거야. 그래서 간사함에서 180도 달라진다.
왕에게 직언을 하는 기구다. 왕에게 직언을 하는 기구다. 자, 그리고 홍문관은 무엇이냐면은요, 제2의 지편전이 되는 기구입니다. 지편전이 뭐야? 훈민정음이 창제되었을 때 당시에 학자들이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 기구였었잖아요. 이 제2의 지편전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왕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공부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왕이 한 사람이니까 혼자서는 뭔가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정치를 운영하면서 있는 그런 이거는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왕의 자문기구이자 이제 왕을 아침, 점심, 저녁 공부시키는 경연을 주도하는 기구가 되겠다. 요게 이제 3, 4의 역할이었었고요. 이거에서 왕권을 조금 견제하는 역할. 그리고 이제 3가지가 더 있어요. 요 3가지는요, 아주 기초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요, 첫 번째는 춘추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이름이에요. 말 그대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편찬하고, 보관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하는 게 춘추관이겠고요. 그리고 성균관 국립 최고의 교육기구.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100점까지 노린다는 친구들 하나 더 짚고 넘어갈 수 있게 선생님 저는 100점을 노립니다.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해주자면 아무나 성균관에 가서 공부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다 서울대 가고 싶잖아. 그치? 아무나 다 서울대 갈 수 있어? 아니잖아. 자격 요건이 있었어? 성균관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제 우리 그 능력 있는 관리들을 시험을 봐서 선발하는 제도가 있지? 3글자? 과거제, 그치? 자, 과거 시험을 보는데 그냥 과거 시험이 아니라 과거 시험에서 이제 문과에 응시를 하게 됐을 때 속과 진사과에 합격한 사람들, 그러니까 속과에 합격한 사람들은 일단 성균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이후에는 이제 대과에도 합격을 해야 돼. 문과에도 합격을 해야지 이제 과거에 합격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는요, 이제 마지막 하나 한성부. 우리 조선의 수도가 어디래? 한양이래,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한성도 마찬가지로 한양을 나타내는 거야, 얘들아. 한양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한성부는 수도가 되는 한성의 치안을 담당하는 기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 이거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잖아. 요거 이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고 6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략하게만 하면 각 부서마다 하는 일들이 다 달라. 우리 행정부 장관이 있는 것처럼 그 행정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회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2조는 능력 있는 관리를 이렇게 뽑는 거야. 이걸 우리가 인사라고 해. 인사.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관리를 뽑아가지고 등용시키고 교육시키고 인사. 호조는 나라의 재정, 돈, 예조, 예의를 갖추는 거야. 누구한테? 왕한테는 당연한 거고 다른 나라의 왕한테, 다른 나라의 왕을 대리해서 온 사신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외교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병사는 군사. 형조는 그럼 뭐겠어요? 형법, 즉 사법기구. 공조는요, 토목과 건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목과 건축, 이렇게 6조가 있어. 자, 근데 지금 우리 조선은 어떤 정치를 추구했냐? 조선이라는 나라는 급진파 신진 4대부, 새로운 학문을 연구한 선비들이 세운 철학적인 나라야. 조선은 철학의 나라? 어떤 철학? 유교. 유학의 한 갈래인, 유교의 한 갈래인 성리학. 인간의 본성은 곧 우주의 이치다
라고 하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공부하는 게 신진 사대부들이었었거든. 자, 이 신진 사대부들이 추구했었던 것은 왕도 정치. 왕도 정치라는 것은 왕이 도덕적인 어진 정치를 할 수 있게끔 신하가 옆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끌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신권도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도덕적인 왕도 정치를 추구했다. 백성은 정치에 대한 수혜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왕의 힘이 세지는 것도 좋은 거야? 좋지 않은 거야? 좋지 않은 거지. 그래서 조선은 이렇게 왕명이 의정부에 전해져서 의정부에서 한 번 더 육조로, 육조에서 의정부에서 왕으로 해가지고 의정부가 가운데서 필터링 역할을 해준 거야. 예를 들어서 지호가 왕이야. 정씨긴 하지만 지호가 왕이야. 그래서 지호가 왕이어가지고 여기 육조, 예를 들어서 뭐 예조 참판, 예조 판서한테 명령을 하는 거야. 아, 이번에 귀여운 내 조카 승재가 태어났는데 우리 조카가 딱 보니까 이 사내가 말이야 똘똘해 보이고 아주 좋아. 그러니까 우리 조카 다 크는 대로 성인 되는 대로 예조 참판 좀 시켜줘, 예조 판서 좀 시켜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교부 장관 시켜줘,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근데 이거를 가운데 의정부에서 영의정인 승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필터링 걸러내는 거지. 그래서 육조한테 전달하는 거야. 아, 이번에 우리 전하께서 아주 귀여운 조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까지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필터링 역할을 해주는 게 의정부 서사제이다. 왕권이 너무 한 군데로 강해지지 않게끔 의정부 서사제 가 있다면 왕 입장에서는 조금 화나잖아. 승호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을 한 거지만 지호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지금 우리 조카 예조 판서 시켜놓으라 그러니까 여기 말도 안 듣고 얘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명이 다이렉트 바로 육조로 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육조 직계제. 자, 이 육조직계제를 실시하게 됐을 때 두 가지의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왕권이 어떻게 될까? 강해지죠. 이렇게 되면은 지호의 말 한마디, 왕의 말 한마디가 엄청 세질 거 아니야. 그치? 육조로 다이렉트하게 가면은 뭐 예시를 드는 거지만 그러면은 이제 승재는 사실 다 커서 예조 판서가 될 가능성이 높겠지. 그치?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시키고 의정부의 권한, 의정부의 기능은 어떻게 된다? 약화된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 태종 이방원이 실시했었던 정책이 뭐래? 육조 직계제래. 그러면 승호, 지호, 승재. 이름이 다들 한 글자 차이여서. 자, 승호야, 육조 직계제를 했다. 그러면 태종이 추구했었던 것은 신권, 신하의 권한 중심인 거야? 왕권 중심인 거야? 그렇지. 왕권 강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1차, 2차 왕자의 난을 통해 가지고 이방원이 실권을 잡았잖아요. 그쵸? 근데 이때 이제 왕자의 난으로 거의 실권을 잡았다 보니까 같은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잖아. 그치? 같은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 왕자의 난이 일어날 것을 미리 사전에 그런 뿌리가 될 수 있는 걸 다 뽑아서 제거를 해버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사병혁파야. 사병을 폐지했다, 사병을 혁파했다,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사병은 개인의 군대야. 이전에는 개인이 이제 군대를 보유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고려시대, 고려사 우리 배웠었잖아. 개인의 집안에서 이제 그 군인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는 안 돼. 개인이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거 안 돼. 무조건 국가 소속의 군대여야만 해. 그래서 이렇게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호패법을 실시했다. 여기에서 호패법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갖고 싶어하는 신분증. 너무 갖고 싶지 않으세요? 아닌가? 아직 어린가? 네, 여러분들 이 성인, 양인 남성들한테 주어지게 되는 신분증이란 말이야. 이것을 통해 가지고 조선의 이 조세제도, 수치체제, 세금을 걷는 수치제도의
기반을 다졌다.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우리 조선에 남자가 몇 명 있는 줄 알면은 그 집안에 결혼한 사람들 몇 명 있는지 다 알 수 있잖아. 가구 수를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가구 수를 알게 되면은 세금을 어디에 걷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되겠지. 세금 수치 체제의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이제 태종 이방원 때 요건 이제 또 저는 100점을 도전합니다 하는 친구들을 위한 두 가지 팁을 주자면은 자, 신문고가 설치되었다. 백성들 중에 이 억울함이 있을 때 임금님한테 저 억울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신문고가 설치됐었다는 거.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태조 이성계 때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때 처음에 고려 때는 요동정벌에 반대했었잖아. 그치? 요동정벌에 반대했었는데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는 또 명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어. 중국이랑 대립을 했어. 그래서 이성계가 고려 때는 신하였을 때는 요동정벌 반대했다? 근데 조선 건국하고 나서는 요동정벌을 추진했어. 누구랑 같이? 그의 짝이었던 정도전과 같이 요동정벌을 추진했는데 그 요동정벌을 그만하게 했었던 사람, 명이랑 친하게 지내야지 이제 그만했었던 사람이 바로 태종 이방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명과 대립관계를 끝내서 요동정벌을 중단하고 다시 명과 친선관계를 맺었다. 친하게 지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의 두 번째로 나오는 이 태종 이방원의 업적이었어요.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시험 문제 나와요. 이 정도 외우는 거 어렵지 않죠? 그치? 5개인데 1, 2, 3, 4, 5 5개인데 이 중에 하나 바꿔서 오지선다로 나오는 거 무조건 나올 수 있겠는데? 그치? 자, 그리고 세 번째 세종의 업적인데 세종의 업적은 대외정책 으로 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대외정책으로 등장하거나 아니면은 육조직계제가 어떻게 바뀌었냐. 세종이 추구하던 정치는 얘들아 왕도 정치야. 왕이 어진 정치를 이끌 수 있도록 신하들이 이끌고 왕은 계속 도덕적인 통치를 해야 되기 위해서 스스로 계속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왕도 정치를 추구했었던 세종은요. 육조직계제를 다시 뭘로 만들어야겠어요? 의정부 서사제로 만들어야겠지. 그치? 왕권을 조금 분산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 실시를 합니다.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왕도 정치를 추구했었던 인물이 세종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집현전을 설치를 해서 더 깊게 이야기하면 원래 집현전은 있었던 기구인데 여기에 이제 능력 있고 똑똑한 신하들을 연구시키면서 같이 공부도 하면서 집현전을 통해 가지고 훈민정음도 창제했었죠. 훈민정음 창제.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무엇이냐면 집현전에서 학자를 일반 관리들보다 더 우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 훈민정음 창제했었잖아요. 그러한 것 그리고 나라의 행사, 나라의 이런 행사를 유교식으로 거행하고 나라의 행사를 유교식으로 거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해지는 것 대외정책이에요. 대외정책. 세종의 대외정책. 우리가 세종대왕 하면은 어떤 이미지를 많이 떠올려? 세종대왕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선군. 그치? 성군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왠지 이제 뭐 싸우거나 전쟁 같은 거 절대 안 하실 것 같은 이미지가 강하잖아. 근데 그러면 돼? No. 우리 조선의 대외정책, 다른 나라랑 어떻게 지냈느냐는 되게 세종대왕이랑 맞물려 있어서 중요해.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잘 들어봐. 일단 명나라랑 어떻게 지냈냐? 명이 큰 나라잖아. 그치? 명과는 4대 관계를 맺었고 이웃나라는 우리나라의 이웃나라들과는 어떻게 지냈냐?
교린, 맺을교에 이웃 린자를 써가지고 교린 정책을 펼쳤었대. 자, 4대 교린 정책 바로 옆에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조선의 4대 정책. 4대를 한다라는 것이잖아. 어떤 나라? 명나라를. 우리가 명을 큰 나라로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명과의 4대 관계인데 이 4대 관계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공과 책봉의 관계야. 우리가 이제 명나라한테 조공을 바쳐. 이게 다소 좀 어떻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 자존심 상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 지호야. 매번 누군가한테 막 아이고 하면서 우리가 막 굽히면서 뭘 바쳐. 자존심 상하겠죠. 근데 이걸 그냥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이렇게 조공을 바침으로써 책봉을 받는 관계로 이 사이에 실리를 추구하는 거야. 우리 중학생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한테 매일 올 때마다 매일 이제 반에서 무서운 친구가 올 때마다 이 친구한테 안녕 왔어? 요거 먹어. 오늘도 좋은 아침 막 이러면서 맨날 뭔가를 바쳤다? 근데 이 친구가 고마워. 역시 너는 그래 잘하고 하면서 아이패드를 선물로 줘. 그럼 맨날 이거 바치지 않을까 얘들아? 이거 바치는 게 자존심 상해요? 아니잖아. 우린 실리를 추구한 거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드시면서 하시라고 책상 앞에다가 하나씩 3개씩 한 묶음씩 놓아드렸어요. 스모도 넘겨주세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드시면서 졸릴 때마다 3개 줬잖아. 왜 하나만 줘? 자,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잠 좀 깨면서 볼게요. 그래서 명과는 우리가 4대 관계, 아버지와 아들로 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명나라를 그만큼 극진하게 대접을 해줘요. 그러면 명도 우리를 인정해주고 다른 나라가 우리 조선을 침입할 때 막아주는 거야. 너네 이슈 우리 동생 우리 아들 건드릴 거야? 요게 이제 4대 관계였었고, 두 번째는 이제 교린 정책인데 우리나라의 이웃 국가들이 누가 있었느뇨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있으면은 북쪽과 남쪽이 있을 거 아니야? 북쪽에는 여진, 북쪽에는 이제 만주, 간도, 여진족, 남쪽에는요 일본. 근데 이 교린 정책이 시험 문제에 정말 잘 나와. 그러니까 3번째 포인트인 거야. 왜 잘 나오냐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나라랑 맺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느냐. 친하게만 지난 게 아니라서 포인트야. 여진과의 정책은 일본과의 정책은 이웃 국가랑 우리가 어떻게 지냈냐를 물어봤잖아요. 일단 여진한테 때로는 강경하게 강경책을 펼치기도 했고 착하게 이쪽에서 살아 하는 회유책을 펼치기도 했어. 계속 강경책만 펼치면 어떻게 되겠어? 싸우겠죠. 그쵸? 싸우지 않게 하는 강경책과 회유책을 잘 펼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여진은 유목민족이었어. 따그닥 말 타고 다니는 민족.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여진족은 거의 우리나라 압록강이랑 두만강 얼면 거기 그냥 넘나들어서 평안도나 이 함경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의 이런 자산들을 약탈을 많이 했어. 노략질을 당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땐 때로는 혼내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1년 동안 농사 지어놓은 거 다 가져갔어. 그러면은 우리 화나 안 나? 화나지. 이럴 때는 이제 화 내는 거야. 일본도 마찬가지야. 일본은 섬나라니까 특히 일부 섬에 있는 왜구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배 타고 넘어와서 해적지를 일삼았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화 내야겠지. 하지만 맨날 화내면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때로는 유하게. 자, 여진과의 강경책을 펼칩니다. 4군 육진. 압록강의 4군을 두만강의 육진을 설치해서 넘어오지 마! 라고 하는 거야. 넘어오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4군 압록강에 이제 최윤덕 장군 그리고 두만강 육진에는 두만강 호랭이로 불리는 김종서
자, 그리고 3인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남쪽에 있는 이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은 회유책인데요. 여진에 대한 회유책으로 우리가 무역소를 설치하고 그리고 토지, 관직, 주택을 하사해 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여기에서 정착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야. 야 여진족 그렇게 노략질 일삼지 말고 너네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라? 여기에서 정착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일본에 대한 강경책으로는요. 대마도 쓰시마 섬에 토벌을 위해서 이종모를 파견하고 대마도에 이종모를 파견해가지고 쓴맛을 보여주고 그리고 회유책으로는요 이제 야 너네 왜 자꾸 우리를 노략질을 일삼는 거야 하니까 아유 야 우리는 너네랑 수교하고 싶어서 그렇지 교역하고 싶어서 그렇지 그래? 그럼 우리가 항구를 세 곳 열어줄 테니까 여기에서만 교역하자. 제한적인 무역을 허용했었다. 여기에서 열어줬던 세 개의 항구가 부산포, 연포, 제포가 됩니다. 아시겠죠? 부산포, 연포, 제포가 된다. 요렇게까지. 어렵지 않죠? 괜찮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세종의 대외 정책이 이제 세 번째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세조인데, 세조는, 세종대왕의 아들이거든, 얘들아? 뭔가 좀 이상한 거야. 조선은 약간 장자를 우선시 세자로 책봉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이 왕위에 올랐어? 그럼 문종의 아들 단종이 왕위에 오르는 거지. 그치? 그럼 단종의 아들이 또 왕위에 올라야 되지. 근데 지금 누구 아들이래? 세종이래. 그치? 뭔가 잘못됐어. 그치? 문종도 그렇고 단종도 그렇고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세종대왕께서도 몸이 많이 허약했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문종께서도 몸이 많이 편찮았고 그래서 어린 자신의 아들만 두고 세상을 떠나는 게 정말 이제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 그래서 자기 남동생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제 지호랑 지성이로 치면은 지성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지성이 아들이 있어. 지성이니까 지원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지원이라는 아들만 혼자서 두고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자신의 동생인 지호한테 지호야, 내 아들 지원이 좀 잘 부탁한다. 개꾸다. 이렇게 한 거지. 그럼 지호, 형의 마지막 부탁인데 지원이 형의 아들 잘 키워줄 거예요? 정말 착해요. 지호 아닌 것 같으면서도 약간 지성이랑 대면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형 나만 믿어. 내가 내 조카가 나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가 바로 수양대군이었어. 문종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세조는 얼굴색이 싹 바뀌는 거지. 자신의 어린 조카를 축출을 해내고 그리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유정난이라고 해요. 계유년에 혼란했었던 나라의 상황을 바로 잡는다 해서 계유정난이라고 하고 세조가 이렇게 자신의 어린 조카를 축출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계를 꽉 쥐고 있으니까 우리 신하들이 반발을 해요, 안 해요? 하죠. 반발하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하들이 특히 집현전 학자들이 되게 크게 반발을 했어요. 뭐 하는 것입니까? 반발을 했어. 그러니까 세조 입장에서는 이런 반발을 못하게끔 해야 될 것이고 세조의 이 든든한 뒷배가 되어줬었던 세력들이 외척 세력이야. 대표적으로는 오늘날에 이제 압구정을 만든 한명회라는 사람이 있거든. 외척, 훈구 세력, 훈구파. 왕실과 외가 친척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외척 가문이라 그래. 왕실이랑 외가 친척 관계를 맺으려면 왕과 결혼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야? 혈연 관계를 체결하는 거잖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친구가 신하가 왕이랑 결혼해요. 안 되죠. 둘 다 남자잖아요. 안 되죠. 우리 임금님께서 그거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신하는 자신의 여동생, 조카,
아니면은 진짜 막 있는 족보 없는 족보 다 뒤져가지고 자신의 혈연이랑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사돈관계를 맺는 거야, 왕실이랑. 그렇게 힘을 키운 가문들이 이제 훈구파였었는데, 이 훈구파가 세조를 지지했었다. 훈구의 지지,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얘들아. 훈구의 지지를 얻어서 세조가 이렇게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세조도 펼친 게 뭐야? 육조 직계제야. 여기까지 태정, 대세, 문단세, 예성까지에서는요. 태종 이방원 때 엄청나게 왕권 강화, 세조 때도 마찬가지로 왕권 강화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조금 짚어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육조 직계제를 통해 가지고 왕권을 강화했다라는 이야기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왕권을 강화했다라는 이야기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많은 신하들이 다 어떻게 반발하면서 사직서 던지고 가버려. 그러니까 이제 세조가 했었던 것, 아까 선생님이 지호한테 처음에 딱 질문했지. 지호야, 세조가 했었던 업적 뭐가 있지? 라고 질문했었잖아. 그래서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이야기해 볼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조가 했었던 업적, 일단 집현전을 폐지하고 왕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공부시켰던 경연도 폐지해요. 어디 임금을 감히 너희가 뭔데 공부를 시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집현전이랑 경연을 폐지시켜버리고 집현전 학자들도 그래요? 그럼 저희도 가겠습니다. 사직서 던지고 갈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조선시대의 이 관리들은요. 사직서를 날리는 것에 어떤 그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사직서 내고 가지 뭐. 그냥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갔어. 오늘날의 직장인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오늘날의 직장인들은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와, 내가 여기서 이러면서 일해야 된다고 하는 순간들이 생겨도 우린 참아요. 왜 참을까? 응? 왜 참을까? 아직 여러분들은 직장인이 아니라서 모르는군요. 우리 직장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이유는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다음 달 월급이죠. 지금 여기 사직서 내고 던지고 가버리면은 돈이 안 들어오잖아. 돈이 없잖아. 그치?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해, 현대인들은. 하지만 조선시대의 관리들은 이런 걱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하냐면, 사표 쓰고, 아유, 치사해서 못 해먹겠다! 전하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저는 퇴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갔어. 그래도, 우리 신하들은 걱정이 없다. 왜? 전직 관리가 돼도, 그러니까 이전에 그만뒀으면 내가 현직 강사가 아니라 전직 강사가 되는 거잖아. 전직 관리가 되어도 월급을 받아요. 이 당시 월급은 수조권이었어. 세금을 이렇게 징수하는 권한이었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거를 받았었어.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 어차피 돈도 들어온다. 그냥 명예만 내려갈 뿐이잖아. 그치? 그냥 그럼 그만두는 거야. 그거를 못하게 했었던 게 바로 세조야. 그래, 너네들이 걱정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면 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현직 관리들한테만 이제 수조권을 부여하겠다라고 해서 직전법을 실시합니다. 자, 수조권, 전직 관리는 안 돼요. 사표 쓰고 갔으면은 넌 안 돼. 다만 현직 관리는 오케이. 요게 이제 직전법을 실시했었다라는 이야기.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5번째 유형과 맞물리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세조 때 무엇을 만들기 시작하냐? 조선 최대의 법전이자 최초의 법전인 경국대전.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경국대전 오케이 이거 무조건 세조의 업적 이래버리면 안 돼. 경국대전이 편착되기 시작했대. 근데 조선왕조의 업적은요. 그게 완성됐을 때 그 왕의 업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 자, 경국대전이 완성되어서 반포된 시기는 언제야? 성종이야. 아시겠죠? 시작된 것만 세조인 거야. 아시겠어요? 시작된 것만 세조고 완성된 거는 성종이다. 그래서 경국대전이 반포되었다. 누구 업적? 성종 때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성종의 롤모델이 있었어. 성종의 롤모델은 누구냐? 왕도 정치를 추구했었던 세종이 성종의 롤모델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종이 나도 조금
지금 왜 훈구 세력들이 전개를 꽉 쥐고 있으니까 이런 훈구 세력을 조금 견제할 수 있을 만한 세력으로 이들을 좀 등용을 해야겠다. 바로 온건파 신진사대부, 고려시대 당시에 온건파 신진사대부로 낙향해가지고 산에 솟던 살았었던 선비들, 이 사림을 등용한다. 사림을 등용했었다. 자, 그리고 집현전 부활시키고 싶은데 우리 할아버지가 없애버린 이 집현전 다시 부활시키면 욕먹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이름을 바꿔요. 제2의 집현전이 되는 홍문관을 설치한다. 홍문관 설치, 그리고 경연도 다시 실시합니다. 경연도 다시 실시하고, 그리고 유교적 통치 이념을 토대로 정치를 운용한다. 그리고 사림 세력을 등용했다. 그리고 네 번째, 경국대전 완성되어서 반포까지 오케이. 여기까지였어요. 그럼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 지금 첫 번째 조선의 건국과정, 이거 순서 맞추는 문제 무조건 나오거든요. 위화도 회군에서 직전법, 그리고 조선 건국돼 가지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이 제정되고 한양으로 천도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태종의 업적 5개. 세 번째, 세종의 무슨 정책? 대외 정책.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가 바로 이제 세조의 업적과 맞물려가지고 세조, 경국대전이 편찬되기 시작된 것이고 완성은 언제 됐다? 성종 때 됐다. 라는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5가지가 쭉쭉 나올 수 있고 여섯 번째 뭐야요? 조선의 중앙정치제도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벌써 우리 6번까지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6번까지 했어요. 괜찮죠? 요 정도 정리. 배웠었던 거 좀 기억나나요? 이 표정들 뭐야?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이후에는요 조금 더 옆으로 넘겨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쉬는 시간을 조금 갖고 다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제 조선 전기까지는 거의 끝났고 조선 중기에 나가볼 차례인데요. 짜잔, 이걸 마지막에 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해 보여가지고 미리 드릴까 합니다. 이게 뭘까요? 내일 시험 잘 보고 오라고 선생님이 손수 만든 선물입니다. 박수! 지호야! 네. 요거 하나씩 시험 잘 보시고요. 왜 웃어? 진짜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렇지.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 이어서 가봅시다. 자, 태정, 대세, 문단세의 성까지 갔어요. 그죠? 성종 없죠? 무엇이었다 그랬지? 성종 때? 그렇지. 홍문관 설치, 경연제 실시, 유교적인 통치 이념을 토대로 유교적인 국가의 이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고, 하나 더. 무엇이 완성됐다? 그렇지. 경국대전. 자, 그럼 그 다음 왕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예성, 연중, 임명, 선.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죠. 선 다음에 뭐야? 선 다음에 뭐죠? 광, 인, 효, 현, 숙, 경, 영, 정. 맞죠? 자, 한번 써봅시다. 연산군. 근데 선생님이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 군군, 군자로 끝나는 왕 다음에는 그 왕 뒤에 뭐가 붙는다? 그렇지, 반정. 그래서 충종, 반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인종, 얘들아 헷갈리지 말자. 인종이다. 인조가 먼저 오는 거 아니다. 명종, 선조. 조로 끝났어요. 조라고 하는 대단한 묘가 붙었고. 광종이에요? 광 뭐예요? 해, 군자로 끝나는 왕 다음에는 뭐가 붙는다고요?
반정. 그러면 무슨? 인, 조, 반정.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효종, 현종, 숙종, 경종. 그 뒤에는 영조, 정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시기, 연산군 앞에 누구 있었어? 연산군 아버지. 그렇지, 성종이었잖아. 성종 때, 이 세조를 지지해서 세조를 왕위에 앉혔었던 한명회와 같은 대표적 훈구 세력들이 정계를 주도하고 있었잖아. 그치? 근데 성종은 자신만의 정치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야. 이런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등용했던 세력이 누구야? 그렇지. 사림 세력이었어. 사림 세력을 등용했다. 그게 바로 성종 때였다. 어디를 중심으로 등용을 했냐면 삼사를 중심으로 등용했다. 삼사가 어디였다?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삼사, 언론기구지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권을 견제하는 삼사 중심으로 사림 세력을 등용했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요. 자, 그러면서 연산군 때 이 훈구랑 사림이 맞붙어요. 싸워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사림 세력이 화를 입었다라고 해서 사화. 원래는 더 많은 사화가 있었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4가지의 사화만 배우고 있어요. 우리 순서부터 가볼까요? 제일 처음 일어난 사화 뭐라 그랬죠? 무오사화. 그 다음은 그렇지, 갑자사화. 그 다음이 기묘사화. 그 다음이 을사사화예요. 요 순서예요. 연산군 때 2번의 사화가 일어나요. 무오사화와 갑자사화, 중종 때 기묘사화, 명종 때 을사사화. 그래서 사화의 순서와 이유, 원인. 사화의 순서와 원인. 요게 시험 문제에 정말 잘 나오니까 요거는 7번째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겠구나 라고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무오사화부터 볼게. 그리고 무오사화 다음에 갑자사화였고, 갑자사화 다음에 기묘사화였고, 기묘사화 다음에 을사사화였잖아요. 자, 무오사화는 우리 증조부님을 욕보여 했었던 그 사화야. 뭐냐면 연산군의 증조부면은 누구야?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 할아버지 누구야? 예종. 그러면 증조부는 누구야? 세조. 그치? 세조를 욕보였다. 그게 무슨 뜻인가? 김종직의 의제, 문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글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이거는 초나라 의제라고 하는 어린 황자한테 보내는 조문인데요. 조문이 뭐예요? 죽음을 추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죽음을 추모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약간 어떤 뉘앙스냐면 어린 당종을 축출을 해내고 그리고 정권을 잡은 세조를 욕한 게 아니냐. 김종직이라는 사람은 대표적인 영남학파의 살인 세력이었어. 영남의 살인 세력이었어. 그래서 이거 딱 봐도 세조 욕한 거네. 우리 증조부님 욕한 거네. 살인 세력들 다 데리고 와. 김종직 데리고 와! 이렇게 했는데 김종직은 이미 죽은 뒤였어. 그래서 그 김종직의 무덤까지 파헤쳐가지고 부관 참시까지 해버리죠. 이미 죽은 사람, 이미 죽은 이의 이 사체에 목을 베는 행위. 엄청 끔찍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 사자가 생전에 쌓아놓았던 모든 공덕들과 업적들을 한순간에 베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치? 자, 그래서 그런 부관참시로 이 김종직을 비롯한 살인 세력들을 대거 축출했던 사건. 김종직이 말이야. 우리 증조부님을 욕보여 무사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째는요. 갑자사화. 우리 갑자 하니까 딱 생각나는 거 뭐야? 갑자기요? 약간 요거 생각나잖아. 마찬가지로 갑자사화는 갑자년에 갑자기요? 일어나게 되는 사화인데요. 이것은 연산군의 어머니 태비 윤씨의
사건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성종이 말이야 되게 많은 후궁을 들였었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성종의 아내였었던 왕의 비였었던 왕비 패비 윤씨는 그 당시 이제 패비는 아니었었지. 윤씨가 있었는데 연산군도 낳고 그랬는데 계속 성종이 뭘 드리는 거야? 후궁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좀 왜 자꾸 후궁을 드리지? 자신의 입지가 낮아지는 게 느껴진 거지. 또 윤신의 집안이 엄청 장장한 집안도 아니어가지고 더 약간 그러면 안 되거든, 조선시대에. 근데 후궁한테 약간 질투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후궁을 막 진짜 죽이려고도 하고 주소를 외우기도 하고 윤씨가 약간 히스테릭한 모습을 보였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얘들아 윤씨가 막 이제 화를 내다가 성종의 용안에 왕의 얼굴 용안에 생채기를 낸 거야 손톱으로. 그 일을 계기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윤씨를 폐위시켜 버렸다. 그리고 이제 그냥 왕실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윤씨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이런 소문이 구중궁궐에 돌게 되면서 윤씨가 어떻게 돼요? 사약을 먹고 결국은 죽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연산군이 완전 아기 때였거든. 연산군이 이제 다 크고 나서 이런 얘기하는 거. 이미 스물이 다 지난, 다 큰 성인이 돼가지고, 야, 그 당시에 우리 엄마 폐위시키는데 찬성했었던 놈들 다 나와. 라고 하는 거야. 10년이 지난 일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에? 갑자기요?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갑자사화의 포인트는 살인만 화를 입은 게 아니야. 살인만 화를 입은 게 아니야. 왜냐면, 살인 세력은 아니 어디 국모가 임금의 용안에 생채기를 낸답니까? 아니 어디 국모가 이런 주술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건 대부분 살인 세력이었고 훈구 세력은 그래? 윤씨가 폐위되면은 성종의 아내 자리가 하나 비는 거잖아. 우리 여동생 시집 보내야겠다 라고 했었던 게 외척관 계 훈구 세력들. 그러니까 둘 다 찬성을 했다가 둘 다 10년 후에 본때를 보게 되는 사건이죠. 그게 바로 이제 패비윤 씨의 갑자사화 갑자기 이렇게 일어났던 거고요. 기묘사화는요. 시대를 넘어 앞서간 개혁 정치가 바로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이름이 같은 조광조. 이 조광조의 개혁 정치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조광조의 개혁정치 8번 시험 문제 8번째로 나오는 거. 조광조의 개혁정치는 4가지가 있어요. 학교 시험에서는 3가지만 주로 다루는데 선생님이 혹시 모르는 마음에 4가지까지 한번 적어가지고 이야기를 할게. 첫 번째는요. 조광조는 시대를 앞서갔다 그랬잖아. 당시 조선 전기는 더더욱이나 그랬었는데 유학이 아닌 다른 학문을 다 2단 취급했어요. 유학이 아닌 다른 학문을 다 2단 취급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조광조는 도교들, 그러니까 자연을 조금 믿는, 숭배하는 도교라는 이 종교에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있단 말이야. 그걸 소격서라 그래. 소격서를 폐지한다. 도교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 없애버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그 관리를 추천하는 제도를 만들어 현량과를 실시한다. 이건 일종의 관리 추천제인데 이 사람 진짜 괜찮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승재를 추천합니다. 승재요 완전 진짜 공부도 잘하고 잘생겼고 성실하고 숙제도 잘해오고 이 친구는 우리 반 반장이 될 인물이에요 라고 칭찬을 했어. 추천을 했어. 그럼 간단한 테스트를 봐가지고 통과하는 제도가 바로 현량과였어. 왜냐면 조광조는 살인이잖아. 그치 얘들아? 살인 세력이니까 이미 정계는 거의 누가 꽉 쥐고 있어? 훈구 세력이 꽉 쥐고 있지. 훈구가 꽉 쥐고 있으니까 아니 살인들도 정계에 좀 진출해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현량과 같은 것을 생각하게 돼.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것 때문에 조광조는 결국에 이 중종의 손에서 버려지게 돼요. 중종은 자신의 손으로 조광조를 뽑고 또 버리게도 돼. 그게 바로 이제 위훈삭제인데 위훈삭제는 위조된 공훈을 삭제한다라는 거야. 뭐냐면 중종이 반정에 오르는데 주도했었던 세력들이 훈구 세력이었었거든. 그러니까 훈구 세력들이 임금 되는 거 도와줬으니까 저도 뭐 좀 주셔야죠. 저도 이거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쩐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중종 입장에서는 자기 도와줬는데 어떻게 얘따
이렇게 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나라의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야, 거짓으로 쓴 공훈은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러면서 그냥 공훈을 대폭 다 삭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훈구파 입장에서는 야, 나 진짜 임금님 도왔어. 거짓말 아니야. 네가 뭔데 거짓인지 만지를 판단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조광조는 이 위훈 삭제로 인해 가지고 버려지게 되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최초의 향약 보급. 이거는 적어 놓으세요. 최초의 향약 보급이라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주희가 썼었던 이제 여시 향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널리 보급을 해서 향촌 사회에 유교적인 교화 명분으로 여시향약을 보급했다. 요게 이제 조광조의 업적 보면은 되고, 조광조는 그래서 결국에 위훈 삭제 요런 개혁 정치가 있었지만 결국 사림 세력과 함께 사약을 먹고 축출나가게 된다. 자, 그게 바로 조광조의 기묘한 기묘사화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조광조의 기묘한, 기묘하다, 기묘해. 기묘사화고요. 을사사화는요, 외척 간의 갈등입니다. 외척 간의 갈등. 이제 윤원형과 윤임이 나누어져가지고 대윤과 소윤으로 나뉘어졌는데, 여러분들 더 깊은 내용은 선생님이 유튜브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그거 보세요. 1시간짜리 얘기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시험을 볼 때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래서 사화가 일어나게 된 이유 같이 정리해봤고, 조광조의 개혁정치 8번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선조 때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조 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 이번에 9번 되겠죠? 선조 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선조 때 드디어 사림 세력이 정계를 주도합니다. 어떻게요? 지금 사화를 여러 번이나 겪었는데 어떻게 정계를 주도했어요? 그 이유는 사림 세력한테 두 가지 기반이 잘 닦여져 있었기 때문이야. 조선은 어떤 나라? 철학자의 나라라 그랬죠. 그래서 철학적 기반을 잘 다렸었던 사림 세력. 사림 세력의 기반이 되었었던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 1탐입니다. 그럼 무조건 알아두셔야겠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서원. 선현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모여가지고 학문을 연구하고 학문을 공부하는 기관으로서 이 서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향약이 있었습니다. 향약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서원은 여러분들이 뭔지 알잖아. 선현에 대한, 먼저 돌아가신 선배님, 선현에 대한 제사 또는 학문 연구가 서원에서 하는 일이라면, 향약은 향촌 사회의 자치규약.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향촌 사회의 자치규약. 향촌 사회라는 것은 시골 마을이야. 그치? 그래서 지방민을 교화시키는 것을 향약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향약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보급된 게 여시향약, 조광조가. 그리고 최초의 이제 소수 사획서원 같은 경우에는 주세붕의 이 백운동서원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요게 이제 선조 때 사림 세력들이 훈구를 밀어내고 사전후기 끝에 정계를 이끌 수 있었던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선조 때 일어났었던 큰 사건 한번 같이 가봅시다. 선조 때 일어났었던 큰 사건, 무슨 사건이 일어나? 임진왜란. 맞아, 아니야? 맞죠? 자, 이 임진왜란 일어났었던 국외의 배경이 되게 중요해. 국내는요, 군역의 문란. 이 당시 임진왜란이 1592년이잖아. 그치? 그래서 16세기 군역의 문란으로 당시 조선시대의 군사제도는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눠지게 되는데, 조선 전기에는 중앙군이 있고 지방군이 있을 거 아니야?
지방군은 이제 지역마다 절도사가 있었어. 그래서 육군은 말을 타고 다닐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에는. 그래서 병마절도사, 그리고 수군은 수군절도사, 이런 식으로 절도사 세력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이순신 장군님도 어디야? 전라 좌수사였던 거고, 전라 우수사는 이혁기 장군, 이런 식으로 지방에는 절도사를 파견했습니다. 무인들을 보냈고, 그리고 중앙군은 당시에 이거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와요. 오위라고 하는 체제였었는데, 오위,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10번. 놓고 볼게요. 이것은 오위라는 체제는요, 16세 이상 60세까지의 남성을, 60세까지의 양인 남성을 무조건 군대에 가야 한다, 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이게 조선 후기에 들어가가지고는요, 오군형 체제로, 직업군인 체제로 바뀌게 된다. 이름 바뀌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군역의 문란으로 오위 체제가 무너져요. 오위 체제가 무너진다. 요게 이제 첫 번째고. 자, 국외에서는요, 당시 일본은 전쟁을 하던 상황이어가지고, 일본에 전쟁을 하던 상황, 전쟁할 때 전자를 써서 전국시대였어. 근데 그 전국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국시대 통일.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나서 아직 일본은 서로 전쟁을 할 수 있다. 뿜어 나오는 이 에너지를 진짜 어떻게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린 대륙으로 올라간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 발산하는 거야? 동아시아, 대륙, 중국, 조선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조선한테 무엇을 요구했다? 조선에 정명가도, 정벌하겠다. 어디를? 명나라를. 그러니 길을 비켜라, 조선아. 우리는 정명가도 요구했는데 우리가 들어주겠어요? 우리가 명나라랑 무슨 관계라 그랬어? 외교적인? 외교 무슨 관계? 그렇지. 4대 관계라 그랬지. 4대 관계. 4대 관계라 그랬는데 아버지처럼 명나라를 모시고 있어. 여러분들 생각해봐. 진짜 직설적 비유야. 우리 집에 괴한이 들었어. 야, 너네 아버지 계시지? 내가 너네 아버지 가만 안 둘 거야. 죽일 건데 빨리 현관문 열어! 하는데 거기다 대고 네, 들어오세요 하는 사람이 있냐고. 누가 그래? 그치? 그런 사람 없잖아. 안 돼요, 못 들어와요. 우린 이럴 거 아니야. 마찬가지야. 야, 조선아, 너네 아버지의 나라 명나라를 치러 가려고 그러니까 길을 비켜라. 우리가 비켜줘요? 거절하죠. 정명가도 요구에 거절하게 되면서 일어난 게 무엇이었다? 임진왜란이었다. 아시겠죠? 자, 임진왜란은요, 이제 약 7년간 지속되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는 되게 많이 밀려요. 그래서 초기에는 계속 패전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전투가 부산진. 부산진 전투에서도 우리가 밀리게 되었었고요. 이때 당시 정발장군, 그리고 춘주 탄금대 전투에서도 다 계속 패배를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수군과 의병이 활약해요. 이때 수군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누구?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의 옥사당한 전투. 옥포해전, 사천해전, 당항포해전, 한은 무슨 대첩? 한산도 대첩. 그래서 옥사당한. 그래서 울군과 수병의 활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명나라를 치겠다고 오는 거잖아. 명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조선과 명나라가 연합을 해서 활약을 합니다. 연합군의 활약.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었던, 우리가 이제 빼앗겼었던 평양성을 되찾아오기도 했어요. 조명연합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임진왜란 잠시 휴전 타임. 휴전 때 우리가 뭘 했냐는 거야. 이게
오군영. 임진왜란 휴전 당시에 오군영 체제의 최초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강력한 직업군인 체제를 설치했다. 시험 문제에는 뭐라고 나와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훈련도감을 설치했다. 삑! 틀렸다. 아시겠죠? 지호야. 임진왜란 언제 때 설치했다고? 그렇지. 휴전 중에. 알겠지? 휴전 중에 설치했다라는 이야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훈련도감,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금이영 5개의 이제 부대를 만들게 되면서 조선 후기에는 오군영 체제로 나라의 이 군사 제도가 바뀌게 되었었다는 이야기. 자, 그래서 임진왜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다시 이제 정유재란이 일어났었잖아. 정유재란 휴전 끝나고 나서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의 활약이 있었죠.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과 노량대첩에서 승리를 하고 노량대첩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셨죠. 자, 그러면서 일본은 나 아직 아무것도 못했어. 나 내일 줘도 될까? 고마워. 잘했어. 민준아, 잘했어. 깜짝 놀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노량에서 전사를 하면서 임진왜란 끝이 나게 되는데, 임진왜란 끝나면서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도 소실됐어. 소중한 문화재 뭐 있었지? 경복궁! 불국사. 아시겠죠? 자, 그리고 광해군 때 했었던 것은, 광해군이 군자로 끝났잖아, 얘들아. 그치? 군자로 끝나서 광해군의 업적은 딱 3가지로만 정리를 테니까 요거 기억해 주세요. 광해군 첫 번째 무엇이었었냐면 우리 전쟁 끝나고 나서 백성들이 병들어서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했냐? 의사를 너무 기다리지 마. 얘들아, 너네들의 증상별로 필요한 약재를 구해가지고 기다려. 아니면 이걸 어떻게 다리는지 알려줄게. 그게 바로 허준의 그렇지, 동의보감. 동의보감을 허준을 지원해서 동의보감이 완성이 됩니다. 편찬.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중립외교. 선조 때 있잖아.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이 살인 세력이 정계를 주도했었다 그랬죠. 그쵸? 잘 봐봐. 이 살인 세력이 말이야 나뉘어지게 돼. 정계에 주도하게 되면서 살인 세력이 나뉘어진단 말이야.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거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됐었던 이유가 11번째 시험 포인트야. 이 이유는 관직 자리를 하나 놓고 서로 대립을 해. 그 관직 명이 뭐였을까요? 아주 좋아. 이조 전랑이라고 하는 벼슬직을 놓고 대립을 하면서 갈라지게 돼. 서인의 심의겸, 동인의 김효원. 자, 이렇게 갈라지게 됐다가 동인, 이 또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북인이 지지했었던 왕이 광해군이야. 그렇죠? 광해군 누구의 지지를 받았다? 북인. 어렵지 않지? 괜찮지? 자, 그리고 이제 중립외교를 펼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중립외교는 명과 어디 사이에서? 후금 사이에서. 명은 우리를 도와준 4대 관계의 나라. 그치? 중국. 4대 관계의 나라잖아. 근데 후금은요, 우리나라 머리 위에 있는 아까 얘네, 여진족 있지. 이 여진족이 이 세력을 통합해가지고 세운 나라란 말이야. 그래서 후금은 사실상 여진족이고, 여진족은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만주에서 찾아서 만주족이라고 불러요. 여진족이나 만주족이랑 같은 말이라는 거야, 얘들아. 자, 그래서 여진이 이꼴 만주족인데, 여진, 만주족, 같은 이름이란 말이지? 이 만주족이 이제 새롭게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후금도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을 도와줘야 된다는 여론인데, 자, 서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친하게 지내야 된다. 우리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지원군을 파병해줬잖아. 그래서 친하게 지내야 된다? 명나라랑. 어디랑은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 배척해야 된다? 금나라. 즉, 여기, 만주족. 만주족이랑은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 했는데, 지금 누가 그 사이에서 유연한 중립외교를 해? 임금이 중립외교를 해.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하니까 서인이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폐모살제. 폐모살제라 그래서 광해군은 선조가 임진왜란 당시에 급하게 책봉했었던 세자야. 후궁의 둘째 아들이야. 후궁은 왕비야 아니야? 아니죠. 후궁의 둘째 아들이니까 광해군은 자신의 이 신분에 대한 아킬레스건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출신에 대한 어떤 난 그래도 왕비 사이에서 나온 아들은 아니니까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자신의 정호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다. 아들이 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야, 선조가 나이가 50이 먹어가지고 재혼을 해요. 19살이랑. 그래서 재혼을 한단 말이야? 광해군보다도 9살이 어려. 야, 우리 새엄마가 나보다 9살이 어려. 엄마 소리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광해군 미치겠는 거야. 왜 이러시는 건가? 근데 선조가 그 9살, 그러니까 광해군보다도 9살 어린 그 인목 대비 새엄마 사이에서 선조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 심지어 아들이야. 광해군 미쳐 안 미쳐? 미쳐버리는 거야. 이러다가 내가 쫓겨나면 어떡하지? 나는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닌데 나 어떡하지? 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다가 결국에는 광해군이 왕에 오르긴 했지만 광해군이 자신의 이 인목 대비 새엄마 인목 대비의 아들로 태어난 9살 어린 새엄마와 선조 사이에서 태어난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이 배다른 형제,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증살해요. 증살이 뭔 줄 알아? 쪄 죽여요. 진짜 찜통에 넣고 죽였다는 게 아니라 집에 방에 가두고 계속 이제 불을 떼어가지고 증살시켜버렸어. 수분이 다 빠져가지고 죽게. 그래서 영창대군을 죽이고 엄마를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시켰다 그래가지고 이런 극악무도한 놈 하면서 서인 세력들이 광해군을 폐위시켰다. 여기까지 내용. 어때? 괜찮죠? 자, 요게 이제 광해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인조반정을 주도한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인조반정을 주도한 거는 딱 봐도 누구일 것 같아? 북인은 광해군이랑 같이 축출됐으니까 서인이랑 남인이 있어. 누가 광해군을 폐위시키는데 가장 앞장섰을까? 서인이랑 남인 중에. 당연히 서인이지. 왜? 친명배금을 주장해서 광해군의 중립외교부터 마음에 안 들었거든. 오케이? 자, 그래서 인조반정을 주도했었던 세력은 서인이었다. 괜찮죠? 서인이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조 때 일어난 커다란 사건,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12번째 포인트. 12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봐봐. 인조 때, 야, 그래서 우리랑 친하게 안 지낸다고? 결국 명나라는 지는 애가 맞았어. 서인이 틀렸어, 얘들아.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고 몽골을 다 떠나서 결국 명나라 안에서 농민몽기, 이자성해난도 일어나고 해가지고 명은 멸망해. 그러면서 새로이 중국의 주인이 후금이 되는 거야. 후금이 처음에 이제 명이 다 지는 애니까 우리랑 친하게 지내 하면서 쳐들어왔었던 게 정묘호란. 그 다음이 병자호란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다른 말로, 그러니까 임진왜란까지 요때가 조선 중기잖아. 전쟁 많이 일어나잖아. 이거를 다 줄여서 부르는 게 임병외란이야. 임병양난. 임병양난이라 그래. 임진년과 병자년에 두 번의 난이 일어났다 해서 임병양난이라 그러는 건 즉슨 정묘호란보다 뭐가 더 큰 사건이었다는 거야? 병자호란이 더 큰 사건이었다는 거지. 이해되지? 정묘호란 때는요, 당시에 이제 광해군이 폐위됐잖아.
이 후금 입장에서 궁금한 거야. 강해군? 강해군 우리랑 나름 잘 지냈는데 강해군 왜 폐위됐디야? 이랬는데 뭐라고 얘기해? 강해군이요. 그 짱나라 후금이랑 친하게 지냈다고 해가지고 폐위됐디야. 이렇게 된 거야. 야, 우리 입장에서 화가 나 안 나? 여러분들 봐봐. 승재랑 조금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어. 사이가 안 좋은 아이가 있고, 사이가 안 좋은 지호가 있고, 사이가 좋은 승호가 있어. 근데 승호가 어느 날부터 학교를 안 나와. 그래서 지호한테 물어봤어. 야, 지호야, 승재 왜 안 나와? 승호 왜 안 나와? 승호? 야, 너 승재 너랑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앞으로 학교 못 나와? 이러면은 승재 입장에서 화 나 안 나? 화 나겠지? 자, 그래서 광해군의 복수를 명분으로 들어왔었던 게 정묘호란이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광해군의 복수를 명분으로 조선에 후금이 들어왔었던 거야. 조선에 형제의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형제의 관계 요구. 이때 정묘호란 때 들어온 건 후금이야. 아시겠죠? 근데 이것도 처음부터 우리한테 형제의 관계를 요구한 게 아니라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즉 4대 관계를 요구했었거든?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4대 관계! 그럼 우리는 이미 명나라랑 4대 관계인데 아버지랑 의절한다고 쳐도 그럼 아버지가 2명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명도 아버지고 후금도 아버지야. 아버지 우리 2명인데? 안 되잖아.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후금 입장에서도 그렇네. 그럼 우리 형제의 관계로 하고 아버지랑은 의절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명이랑은 의절하고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떠났었어. 근데 병자호라 때는 이 후금이 나라의 국호를 바꿔요. 뭘로? 대청제국. 풀을 청자를 써서 청나라라고 하는 거야. 이 청나라가 침입을 해가지고 당시 조선에 무슨 관계를 요구하냐? 군신 관계를 요구해. 4대 관계라고도 하는데 군신 관계가 더 와닿아요. 군주와 신하의 관계야. 신하의 관계. 여기서 군주는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 청나라, 지들 얘기하는 거겠지. 신하는 조선 얘기하는 거야. 야, 조선아, 우리를 군주, 왕으로 생각해. 하는 거야. 군신 관계를 요구했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병자호란 때 이렇게 군신 관계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저항을 해요. 남한산성에 피난을 가서 인조가 40여일간의 항쟁을 하게 되지만 40여일간의 저항을 하게 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된다?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실패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삼전도의 굴욕. 진짜 치욕이 머리를 뚫고 나오죠. 왜? 당시 청나라의 황제였었던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한테 인조는 죄송하다면서 머리를 죄송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3번을 이렇게 조아립니다. 총 9번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러니까 그 수치스러움이 이마에 피가 났다라고도 묘사가 된단 말이지, 얘들아. 그래서 엄청난 초유의 사태였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전도의 굴욕으로 결국에는 청나라한테 졌습니다. 항복을 하게 돼요. 항복하게 되었었다. 그러면서 조선의 신하들이랑 조선의 왕자들이 그리고 일반적인 백성들도 다 어디로 가요?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었던 사건. 그게 바로 병자호란이야. 당연히 뭐가 더 커요? 병자호란이 더 큰 일이었겠지? 그치? 자, 병자호란 때 이제 국론이 어떻게 형성이 됐었냐면 40여일간 저항을 했잖아. 당시에 북쪽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북이라고 하면은 청나라잖아. 청나라. 이 청나라에 대해서 병자호란 당시에 야, 그래도 지금 당장 우리가 힘이 약하잖아. 친하게 지내야 된다. 해가지고 화친을 주장하다 해서 주화파가 있고,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랑캐랑 친하게 지내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주전파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여기에서 주합하는 일단 청과 일시적인 화의를 맺어야 된다. 우리가 일단 청한테 미안해 하면서 비위를 맞춰주고 힘을 키워서 그때 청을 치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인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최명길이라는 인물이 있고, 주전파는요 청과 전쟁을 주장한다. 대표적인 인물은 김상현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최명길과 이렇게 김상현이라는 인물이 나눠져가지고 서로, 아니 어찌 우리가 오랑캐의 나라에 고개를 숙이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야? 김상현이야. 응? 전쟁을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한테 어떤 힘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 조선은 아직 힘이 없습니다.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다고 또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일단 일시적으로 화의를 하고, 안 된대도 오랑캐랑 화의는 없대도, 아니 그럼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럼 지금 계속 말도 안 되는 대의를 계속 얘기할 생각입니까? 그럼 명과의 대의, 우리 조선이 어찌 오랑캐의 모계를 숙이겠습니까? 야! 다 죽게 생겼어 지금 막! 하면서 싸워요.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인조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 처음에는 주전파였는데 점점. 왜냐하면 40여 동안 남한산성에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돼? 먹을 것도 다 떨어지는 거야. 임금의 수라에 올라오는 밥이 너무 빈약해. 그때 느끼지. 나한테까지 이런 수라가 올라올 정도면 우린 이제 끝났구나. 백성들은 더 먹을 게 없구나. 인조가 그 생각을 해.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은 화친을 이야기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일단은 화친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일단 화친 오케이 했는데 김상현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어찌 임금이 오랑캐 여진족한테 고개를 숙이냐면서 그럴 바에, 그런 임금을 모실 바에 자기 자살하겠다고, 자결하겠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이 싸늘한 표정, 죽어 그냥, 약간 이런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잖아. 근데 진짜로 최명길이 야 죽어 그냥, 너 하나 때문에 온 조선의 백성들 굶어 죽을 바에는 너 하나 죽는 게 낫겠어 해서 둘이 엄청 사이가 멀어졌다는. 근데 더 웃긴 건 이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둘 다 이제 청나라로 포로로 끌려가. 청나라에서 사실 우리 둘 다 조선을 위한 거였어 하면서 이제 서로의 진심을 이렇게 내비치면서 화해를 하게 되었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두 사람 다 이제 포로로도 끌려갔었고, 당시에 이제 인조 때 세자로 책봉됐었던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있어. 대군은 왕자잖아요. 둘 다 이제 청에 포로로 끌려갔었다가 돌아오는데,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돌아오고 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급사해요. 갑자기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자가 없잖아.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복림대군이 어떻게 돼? 왕이 되는데 그가 바로 효종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효종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조선의 아버지 인조를 오랑캐, 이 홍타이지 청나라 태종에게 머리를 이렇게 조아렸잖아. 그 치욕을 맛보게 한 청나라, 내 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복림대군이 효종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한다? 북벌을 추진했다. 그래서 북벌을 다 계획을 해요. 북벌을 다 계획해가지고 자! 청나라 치러 들어가자!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급사해서. 그 말은 북벌이 실행이 됐어, 못 됐어? 못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벌을 추진했지만 결국에 효종의 돌연 급사로 인해서 실패하게 된다. 요 맥락까지. 어렵지 않죠? 할만하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는 문제를 한번 드릴게요. 그 문제 한번 여러분들 풀어볼 수 있게 3부 정도 뽑아주면 될까요? 4개? 네, 한번 풀어봅시다. 아시겠죠?